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조선의 왕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또 어떤 면모에 좀 더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좀 반응도 뜨거웠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제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주제를 좁혀서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 누구를 손꼽죠? 예, 바로 이 세종이라는 왕의 좀 더 정말 진면목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제목은 인재등용의 신 세종대왕의 리더십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당시를 잘 만들어 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종이라는 왕 당연히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머니에 세종대왕이 많이 이제 계시면 일단 든든하죠, 그죠? 뭔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사실은 세종이라는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원래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런 원칙을 확고하겠다라는 의지에서 태종이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세자책봉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양녕대군을 교육을 하게 하고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무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세자 시절부터 맨날 수업에 빠지기 일쑤고 이 수업 빠지는 핑계도 다양해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오늘은 저 선생이 나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는 저 수업 못 듣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수업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종이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믿음도 이제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계속 기생들하고 연문을 뿌리는 초궁장이다, 칠점생이다, 소행이다, 봉지련이다 이렇게 이 양녕대군에 관한 검색어를 보면 기생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어리라는 여인은 임신까지 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태종의 분노를 자극을 하게 했고 그 반면에 바로 이 세 번째 아들이 되는 충녕대군은 너무 퍼펙트해요. 학문이면 학문, 정말 품성도 좋고 또 효심도 지극하고 이 태종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런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여기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만 밀고 갔다가는 이거 진짜 이 양녕 왕대 가지고는 나라 망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정말 그야말로 말아먹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이 당시 신하들한테 좀 그런 의중을 흘려요. 꼭 장자로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는가, 능력이 있다면 이 세 번째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침 그때 중국에도 서주 시대에 고공담부라는 인물의 아들 중에 태백, 우중, 계력 세 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가 후계자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결국은 관철을 시켜서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을 폐위시키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이 해가 1418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월에 세자책봉 삼았고 정확하게는 2달 뒤에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즉위식은 1418년 8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태종이 원칙대로 밀어붙였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일단 강의를 이렇게 못하겠죠. 아니 니 하오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 세종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있게 한 데는 태종의 탁월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그 네 번째 왕이 된 우리 세종, 뭐 업적 정말 이루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이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1443년 12월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한때 이게 뭐 세종이 뭐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방향으로 뭐 영화가 나와서 뭐 엄청 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맞아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에요. 세종이 만드신 훈민정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창제 동기가 명확하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포가 된 것은 1446년 9월 창제한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또 이게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반포한 게 1446년 9월 10일. 요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월 며칠이다? 10월 9일. 그래서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한동안은 한글날 공휴일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4년 전부터인가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훈민정음과 같이 이런 한글 창제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휴일로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많다. 한글날이 한때 공휴일에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는 토요 휴무제가 정착되면서 휴일 너무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한동안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정말 여러모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보통 또 보면 한글날이 잘 맞을 때는 10월 추석 연휴하고 막 겹쳐가지고 이 노는 날 제일 많을 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 훈민정음의 또 의미를 또 찾는다면 바로 여기 자료에도 잠깐 나오지만 창제 동기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예요. 세계 문자상에서 내가 왜 이 글자 만들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본 적 있어요? 뭐 알파벳을 왜 만들었다, 뭐 히라카나와 가타카나를 왜 만들었다 없잖아요. 창제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요. 그리고 이건 또 학생들이 너무나 이게 새겨들어야 될 게 국어 시험에 이건 출제빈도 거의 상이에요. 상. 나란 말싸미 중기에 따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나오죠. 자주정신.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르다라는 자주정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미루고 졸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거예요. 민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에 뭐죠?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 편안하게 하고 잘 타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그 전까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어떤 문자를 썼다? 한자 썼죠. 사실 냉정하게 봐도 한자는 그 글자 자체가 약간 테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문 진짜 이거는 뭐 도대체 글인지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 잘 안 그려져 이거 정말. 그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익히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돼. 그리고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적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장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글씨들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창제 동기까지 밝혀져 있고 그것이 지향하는 정신까지도 정말 대단한 글자다. 그리고 전 정말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먼 미래를 예견하셨는지 우리 학생들 많이 있지만 문자 보내기에도 진짜 좋은 글자 아니에요? 한글만큼 진짜 딴짓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보낼 수 있는 글자 몇 안 돼요, 진짜. 그냥 뭐 우리 뭐 안 보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IT 시대의 경쟁력이 상당히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게 될 수 있는 뭐 그것까지 예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IT 강국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문자 보내기 좋은 그런 글자까지 이제 만드셨다. 그래서 이런 훈민정음에 관철되고 있는 자주민본 실용정신이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돼요. 농업 분야에서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편찬되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농사책을 수입해가 이거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이 세종이라는 왕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그러면 실제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요즘 표현을 하면 베스트 농업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떡볶이 하나를 먹으러 가도 어떤 집은 줄 서 있는데 어떤 집은 손님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집에 잘 팔리는 집 비법을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특히 수확량이 많은 농민들을 관리들이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는가를 다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의 물을 주고 언제 수확을 하고 여러 지역에서 베스트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하게 해서 요거를 모아서 이제 책을 편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경복궁원에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점검을 하면 또 뭔가 이런 오류가 발견되면 이걸 보완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는 꽤 됐습니다만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세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직접 농사 짓는 장면이 나갔어요, 방송으로. 아마 이런 좀 공부는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드라마에서는 그 세종대왕께서 직접 막 동그름지게 지고 막 농사 짓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아무리 세종이라도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라도 동그름지게는 안 졌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좀 드라마에서는 좀 과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인 거다. 그래서 바로 이런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정말 그야말로 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제시한 책이었고, 의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편찬돼요. 그 전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 약재를 주로 이제 당약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산 약재를 가지고 이거로 이제 처방법이 제시돼 있다 보니까 일단 문제는 구하기가 힘들잖아. 중국산 약재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거기다가 잘 안 맞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신토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 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의료 수준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간파하시고 당시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의사, 약사, 전문가들 다 총 이제 태스크 포스를 만든 거예요. 전문가 그 정말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들 다 조사를 해라. 전수 조사를 해라. 그래서 어느 약초가 어느 병에 효험이 있는지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한 책이 향약. 우리 땅에서 나는 약을 잘 모아서 처방법을 완성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질병에 걸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약재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57개의 큰 항목.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안과, 치과, 내과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외과 같으면 뭐 모기에게 물렸을 때, 뭐 다리를 뭐 삐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959개의 그 수항목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치료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업 국가에서는 인구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유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그 질병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세종도 이런 어떤 책의 그 보급으로 인해서 그 의료 수준 개선이 이루어졌고 백성들도 훨씬 더 이제 그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 아시죠? 허준이 쓴. 그러니까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갑자기 뭐 허준이라는 사람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탁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의 아주 주요 내용을 잘 종합하고 또 그 시대에 또 정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완성된 책이 동의보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용어 정리 하나 하면 향약이라면 우리 땅에서는 난 약. 아까 제가 중국산 약재를 뭐라 그랬다? 당제라 그랬죠. 당약 또는 당제. 중국을 그때는 당이라고 불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왕조가 많잖아요. 뭐 진나라, 한나라, 뭐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뭐 송나라, 원, 명, 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도 중국이라고만 또 하지 않고 중국의 특정 왕조를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당나라를 상당히 좀 좋아했어요. 당나라처럼 뭐 닮아가겠다. 그래서 중국을 지칭할 때도 당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임진왜란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나라 무슨 나라? 명나라에 대한 어떤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명을 명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대명이라고 불러요. 저 큰 명이란 뜻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명천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대명이라고, 대명. 그러다가 반면에 요 조선 후기에 와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그렇게 강화되면서 실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저 청나라는 상당히 무시해요. 저 오랑캐 놈들 우리가 힘으로는 졌지만 저 너희들은 우리의 뭐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 오랑캐 호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떡, 오랑캐 떡이라는 뜻이에요. 호떡. 호도, 오랑캐 복숭아 이런 뜻이에요. 호도 자세히 보면 복숭아하고 좀 닮아있죠. 자, 지금 제가 어디에다 손 놓고 있다? 호주머니. 또 오랑캐 호자예요. 우리 주머니는 분리형이야, 분리형. 우리 옛날에 주머니는 다 딴 주머니 있죠. 근데 저 오랑캐들이 저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옷에다가 주머니 넣은 거 이걸 우리가 따라하기 시작하면 뭔가 찝찝해. 저 오랑캐 주머니야, 호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제일 심한 용보다 호루자식, 오랑캐 놈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심한. 야, 그러면 이제 좀 응용력 뛰어나신 분은 야, 우리 지금 겨울에 많이 먹는 저 빵, 호빵도 오랑캐 빵 아닌가? 저것도 뭔가 막 김이 스멀스멀 나는 게 호빵은 아니죠. 아닌가 하시는 분 계시죠? 많죠. 호빵은 1970년대 개발하면서 사장님이 뜨거울 때 호호호 불어 먹으라고 호빵, 호호호 호빵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라도 나중에 국어시험에 다음 중 호의 용례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하며 호로자식, 호주머니, 호도, 호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 또 이런 자주민본 실용정신을 대표하는 이런 손꼽을도 많이 나타나요. 과학기구들, 해시계, 물시계, 자경로라고 그러죠. 혼천이, 이 천문관측기구, 이 간이 되는 이 그곳에 이제 설치된 이곳에 올라가서 이 천문을 관측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해시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보면 좀 역사 공부 잘하려면 그 한자의 뜻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앙은 우러를 앙자예요. 부는 솥부자예요. 잘 보세요. 해시계 솥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솥부자, 하늘 위를 향하고 있는 솥. 일구는 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저 보면 침이 있죠. 침, 해시계. 그러니까 저 침이로 해서 해 그림자를 본다 해서 앙부일구라는 말 자체가 소처럼 생긴 저 해시계. 앙부는 모양을 뜻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응용하면 현주일구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현은 매달 현자예요. 매달현. 자, 그럼 우리 어떤 시계? 매달아 놓은 해시계, 벽시계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대에 다양한 해시계는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해시계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다? 뭐가 약점이죠? 해시계? 밤이나 지금 같은 실내 이거 반쪽짜리 시계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이도 작동하는 전천후 시계를 만들라. 이 미션을 누가 수행한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게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이제 장영실은 어머니가 부산에 있는 동래현, 바로 동래현의 관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청에 일하는 기생. 그래서 어머니 신분이 기생이면 아들도 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 능력만을 믿고 장영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도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 장영실이 세종의 그런 어떤 그 후원에 정말 보답한 게 바로 이 물시계입니다. 해가 없이도 물의 힘으로 작동한다 해서 물시계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요것이 시간대별로 목각인형이 나온다. 물이 스스로 치는 시계, 자격루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루는 그 시대로 치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요. 자격루가 발명되면서 조선시대 표준 시계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천이는 이제 천문관측 기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벽시계 같은 현주일구, 천평일구는 평평한 해시계, 정남일구는 남쪽을 향한 해시계. 그래서 이런 세종시대의 과학적 성과물들은 우리도 이런 거 저는 되게 제가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역사를 접근할 수 있는 거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고 있느냐 하면 10,000원짜리 지폐 보면 바로 요 뒷부분이 똑같은 거 있죠. 혼천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지금 그렇게 우리 돈을 많이 쓰면서도 이거 별로 이렇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는 별자리 같은 거 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 그래가지고 이 세종시대에 원래 고려시대부터 이어지던 천문도를 세종시대에 요즘으로 치면 좀 더 업그레이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는 현재 보현산에 설치한 전체망원경이에요. 전통시대의 과학기술을 지금 또 계승한다 이런 뜻이고 요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도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놀랍게도 용비어천가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원래 아셨던 분. 용비어천가가 있어요. 세종의 얼굴 오른쪽에 보시면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요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집회에도 이 역사와 문화를 담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뭐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펼쳤고, 그런 어떤 세종의 과학적 능력이 집재산되는 그 책이 바로 이 칠정산 내외편. 요것도 잘 읽어야 돼요. 칠정, 우리가 보통은 두 글자씩 읽으라 그러면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칠정산 내외편이 무슨 말이냐면, 칠정은 해, 달, 화, 수, 목, 금, 토요. 해와 달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요 전체 운행의 원리를 잘 계산한 책이다. 그리고 처음에 네 편이 만들어졌다가 외편이 합해지면서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돼요. 칠정산 내외편의 의미는 그 전까지는 달력이 주로 수입산이에요. 중국산 아니면 아라비아산이었는데, 세종시대에 바로 각종 천문관측 기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칠정산 내외편.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세종시대의 성과물들은 백성에 대한 어떤 세종의 이 배려가 가장 컸다. 정말 이거 감동적인 멘트인데요. 백성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한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신념으로 사실은 그 정치의 방향도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일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90년 전이에요. 1430년에 세종이 그 당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금에 와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전제와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 쉽게 말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거둘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고민 끝에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 실시하자. 이 1430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결과는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9만여 명이 찬성, 7만여 명이 반대했던 이 기록이 다 나와요. 실록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당시에 이 찬반 현황이 도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상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충청도 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전라도 뭐 찬성. 그러니까 이미 590년 전에 요즘 표현을 하면 직접 민주정치 실시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 세종시대 오늘날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이런 면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중에 정말 또 이 아주 주목되는 게 이 노비에게 출산휴가 부여한 거. 이 형조에서 전제하기를 경에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지금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비자. 근데 왜 그럼 비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 사실은 여성들로서 조선시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천민 신분이 많아요. 양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죠. 천민 여성들이 관청에서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보신 것 같아요, 세종이.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그렇게 해서 10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더라. 정말 인권 부분에서도 앞서갔던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세종시대에는 100일의 휴가를 출산한 여성에게 주고, 요 재밌는 것은 남편에게도 육아휴직 30일을 줬어요. 지금보다 낫죠? 낫잖아,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법으로 규정이 될 때는 그 시대 사람도 조금 많다고 생각했는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에서 총 80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고 남편에게는 육아휴직 15일. 이것도 지금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잘 안 지켜져요, 이런 거. 근데 이 시대에 이미 그 인권보호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천한 그런 여성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산휴가 부여했고, 요즘으로 치면 이 복지 개념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을 세종이 앞서서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적들은 또 중요한 게 자주, 민본, 실용이라는 시대 정신을 확실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나갔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되게 좀 잘나고 이런 사람은 남의 도움 별로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세종은 자기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예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해요. 바로 이 집현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등용을 했고, 또 이 세종의 인재 등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문가 양성이에요.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아까 이 장현실 같은 사람은 과학자죠. 과학자 장현실. 또 보면 명재상만 해도 우리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정승 누가 있어요? 황희정승. 거기다가 허조, 맹사som, 유관 등 명재상만 해도 여러 명이 배출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특히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되게 감동적인 게, 세종이 그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원래는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패하고 충령을 올리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황희정승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열받아가지고 황희정승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왕에 오른 소식을 듣고는 황희정승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대했던 사람이 왕에 올랐으니까 뭐 나는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종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옆에서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서 명재상으로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황희정승이 거의 지금의 60대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이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황희정승이 눈을 이렇게 한 번씩 감았다가 한 시간 뒤쯤 되면 또 반대편 눈을 또 이렇게 감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어르신께서는 한쪽 눈 감으셨다가 또 반대편 눈 감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종 왕이 이 늙은 나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두 눈 다 멀게 되면 돕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거 전혀 근거 없다. 의학적으로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감동적이에요. 자기를 믿어준 그 왕을 위해서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바로 이 세종의 리더십이 그렇게 또 최대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되었더라. 우리 또 국방 분야에서도 바로 이 김종서, 최은덕, 바로 이 세종이라는 왕 하면 우리가 문 쪽으로만 되게 능력을 발휘하셨을 것 같은데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한 그 업적을 발휘했고, 특히 세종 때까지만 해도 요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은요 여진족하고 우리 조선하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 시기예요. 그때 바로 이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바로 이 김종서로 하여금 한경도 지역에 육진을 설치하게 하고, 최은덕으로 하여금 지금의 이 평안도 지역에 사군을 설치해서 지금의 우리 북한까지 포함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어지는 이 영토를 확정지은 시대도 바로 세종시대였다. 이 세종이라는 왕이 국방에서도 상당한 자질을 발휘했고요. 특히 이 북방 육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화차를 많이 사용해요. 그 당시로 치면 신무기. 바로 이 화차 개발에 바로 이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현전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현전에는 능력이 있는 이 아주 그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좀 젊은 학자들을 대거 이제 등용을 해가지고 이 집현전에서 정말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게 했죠. 그리고 이 집현전 지금 요 위치가 요 건물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수정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현전은 세종 때 처음 본격적으로 설치가 됐다가 세조 때 이게 집현전이 폐지가 돼요. 왜 폐지했을까요? 세조는 집현전을 바로 단종 복위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성산문이니 박평년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집현전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불온 세력의 온상이다. 얘가 집현전을 폐지를 했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다 폐허가 되면서 이 흔적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집현전의 흔적들은.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와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했을 때 그 자리에 세운 건물이 바로 수정전이란 건물이에요. 수정전. 그래서 현재 그 수정전 자리가 옛날 세종 때 집현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집현전 하면 대표적인 일화 혹시 기억하세요? 이 세종이 어느 겨울날 밤에 집현전 일대를 순시하는데 여기 불빛이 새어 나오죠. 딱 거기 들어가 보니까 누가 연구를 하고 있었다? 누구죠? 신숙주.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덮어주셨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 많아요. 우리 또 위인전에 아주 그 단골 소재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이 이제 딱 그 불빛이 세워놔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신숙주가 거기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거기서 탁 막 세종이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 집에 가라고 막 이랬으면 그러면 이게 다 소문 나요, 그죠? 야 우리가 죽으라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왕이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진짜 욕이나 얻어먹고 이러면 전부 다 그 집현전을 떠나거나 의욕이 확 상실되죠. 어떻게 하셨다? 입고 있던 옷을 탁 덮어주고 아주 격려. 딱 일어나 보니까 진짜 옷 한 벌까지 생겼잖아요. 이것도 저는 세종이라는 왕의 센스인데 이거 입을 덮어줘봤자 누가 덮어줬는지 모른다. 지나가던 뭐 내시가 덮어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는 좀 티를 낼 필요도 있다. 내가 그만큼 당신을 아끼고 정말 후원한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정말 감동을 먹었는지 이 신숙주는 뭐 최고의 학자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부터 계속 밤샘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집현전에 세종시대부터 이제 세조 때 폐기되기 전까지 대략 한 96명의 그 학자가 이 집현전을 거쳐갔고 전원이 조선시대 문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우리 식년 문과 같으면은 3년에 33명을 뽑는데요. 진짜 1년에 11명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진짜 어려운 관문인데 우리가 이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장원급제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춘향이하고 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서울에 덥석 올라가가지고 장원급제. 그건 그야말로 소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치열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그런 그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이 신숙주. 바로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고 사실은 신숙주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한때는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인데 사실 또 한동안은 또 변절의 너무 아이콘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숙주나물이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숙주는 그야말로 천재형 학자예요. 조선시대 어떤 제도와 문물 정비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고의 학자였고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 시대에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숙종 때 와서 한 200여 년 만에 사육신이 복권이 돼요. 사육신이 복권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성산문의 충절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항상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선역이 있으면 악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신숙주인가? 세조가 왕위 찬탈하는데 도움 준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명회도 있고 정인지도 있고 많은데 왜 타겟이 신숙주? 성산문하고 너무 친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세종 때 그 훈민정음 창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요동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성산문이 한 200여 년 만에 복권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성산문은 20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당신은 뭐 했어? 이런 식이 돼버렸더라고요. 후대의 어떤 기준이 작용하면서 그리고 한동안 또 보면 우리 근대 역사소설 중에 단종회사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역사소설. 그런 소설도 사실은 이게 팩트는 아니었는데 이 신숙주가 변절하고 왔을 때 신숙주 부인이 목을 매서 자결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소설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미 그 부인이 그전엔가 상관이 없어요. 그 사건하고 이제 그런 식이 되면서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숙주라는 인물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뭐 친척이냐고 이러는데 저하고 사실 본관도 다르고 저하고 한 500년 차이 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도 역사학자로서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집현전은 아무래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은 뭐가 불만이냐면 승진이 잘 안 돼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영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직제가 좀 단순하니까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좀 불만이 많아요.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러면 남들은 뭐 전부 뭐 참판이든 판서든 막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또 세종이 또 간파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낸 정책이 뭐냐 하면 사가독서제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이에요. 사는 하사할 사자입니다. 휴가가. 임금이 하사해서 독서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보면 하사할 사자 우리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사액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편액을 하사받은 서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공인인증서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사액서원 할 때 사가독서 할 때 요 사자가 똑같아요. 하사할 사자. 그리고 놀랍게도 사약할 때 사자도 이 사자다. 사약 마시면 다 죽으니까 죽을 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약할 때의 사자도 하사할 사자다. 그래서 사약도 사실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 농민이나 천민이 뭐 사약을 받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위직이라든가 우리 뭐 폐비윤 씨, 장희빈 상당히 급이 있는 인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이것도 왕이 하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꺼이 마셔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약에는 그 정말 비상 성분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사약 한 사발 마시면 전부 다 하면서 피토하고 막 죽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 비상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질 않아요. 한참을 마셔야 되거나 그렇게 금방 피토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드라마 봤을 때는 그거 막 피토하는데 한 20분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피토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심한 경우는 사약이 몸에 잘 받아가지고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 분 어떡할 것 같아요? 목을 베어가지고 조형에 처했다. 우리 조광조라는 분 아시죠? 조광조도 이게 몇 사발 드셔도 멀쩡하셔가지고 결국은 조형에 처했다. 이런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요 사약의 사자가 하사할 사자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날 보면 유급휴가제도 기원. 요즘도 우리 공무원 뭐 이렇게 장기 근속자들 뭐 이렇게 휴가 보내주고, 우리 대학교에서도 교수 연구년 제도라 그래가지고 오래 근무하면 뭐 연구하도록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직장이라든가 뭐 또 공무원 같은데 연수원에 이제 파견을 보낸다라든가 약간 그런 프로그램에 뭐 시초 같은 그런 사례인데, 처음에는 집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절에 보냈어요. 진관사라는. 그러다가 사실은 세조 때 집현전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 사가독서의 전통은 이어져서 성종 때는 아예 연수원을 만드는 거예요. 독서당을 만들었어요. 용산에 설치를 했고, 남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남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중종 때 와서는 지금의 옥수동 금호동 쪽 산자락으로 옮겨서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동호 독서당이라고 부르죠. 그런 어떤 세종이 지금 앞에서 제가 소개했지만 정말 그 개인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이 집현전과 같은 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해서 인재들을 잘 등용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등용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성과를 이루겠는데, 아픈 측면, 가족사의 불행들을 먼저 소개를 하면, 세종이 왕이 된 순간 그 태종이 상당히 이제 제가 냉혹한 그런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외척이 설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 속에서 자신의 사존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처형을 해요. 그리고 안사돈인 시몬의 부인은 노비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종도 세종이거니와 그 왕비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죠. 자신이 왕비가 된 순간 친정아버지 처형, 친정어머니 노비. 그러니까 이 소나무 심씨가 불교 쪽으로 확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종이 또 팔남이녀를 두셨는데 3명이 먼저 죽어요. 자식이. 맏딸 정소공주, 5번째 광평대군, 7번째 평원대군까지. 우리 자식 1명 먼저 앞세우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3명의 그 자식이 먼저 세종보다 앞서 돌아가셨고, 왕비도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세종을 상당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세종을 괴롭힌 것은 바로 이 질병이에요. 이 세종실록 보면 질병 관련 기록이 대략 한 50여 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각종 질환에 이제 시달리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종이 질병이 많은 거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일을 정말 일 중독자예요.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니까 진짜 과로죠, 과로. 그래서 이 43살 때 기록인데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은 지 10서너 해가 되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에 기록을 보면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고 오른쪽 눈 또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거의 실명 상태다. 스스로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이 부분은 이쪽 거의 지금의 약간 소아마비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장애를 많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고 또 보면 등에 이제 이 종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종을 또 힘들게 했던 당뇨가 아주 30대 초에 왔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과로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를 지적을 한다면 체질적인 습관도 있어요. 이 세종 상당히 뚱뚱하셨어요. 우리 만 원짜리 지표 보면 상당히 스탠다드 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뚱뚱하셨다라는 게 여러 기록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럼 세종이 왜 이렇게 또 뚱뚱하셨냐? 그 원인은 또 식탐에 있었다. 이게 기록으로 나와. 육식이 아니면 술화를 드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고기 많이 하셨고요. 정말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 아버지 태종 때 정종이 돌아가시는 나라의 국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태종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나라에 국상이 일어난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 충녕군 즉 세종이 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만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국상 때는 지가 설마 고기 먹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어떤 또 스토리가 나오냐 하면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세종이 딱 보니까 신하들이 밥상에 올린 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자기 밥상에 올린 고기. 그래서 담당자가 엄청 깨집니다. 이 앞으로 내 밥상에 더 많은 고기를 놓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종이 별로 화 안 내시는데 거기에서만은 또 확 끌어오르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의 어떤 식탐과 이 과로 이런 것이 겹치면서 비만이 왔고 당뇨가 왔고 또 우리 지금도 그래요. 의학계에서는 당뇨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게 망막 손상이다. 그래서 이 망막에 손상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당뇨의 합병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은 이제 각종 질병으로 되게 고생을 합니다. 또 임질을 알아 오래 정사를 보여. 임질은 지금의 이 좀 방광염 쪽이 아닐까. 그래서 요 임질에 대해서도 여기 뭐 좀 해석이 좀 한때는 이게 좀 성병 쪽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이런 분들 좀 욕 많이 얻어먹었었어요. 아마 이게 그대로 실록에 기록된 걸로 보았어도 아마 이건 좀 방광염, 소변계통이 좀 시원찮지 않았을까. 여기도 나오죠.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데 이러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이게 또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한 가지 병이 나오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기니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은 세자인 문종에게 내가 이제 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좀 짠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 또 이거 이외에도 며느리 간택 문제로 상당히 이제 또 고생한 적이 있고요. 문종의 세자빈 간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세자빈은 이제 너무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가 이제 한 번 쫓겨났고 두 번째 세자빈은 동성애자로 밝혀져 가지고 순빈봉씨라고 한 번 쫓겨난 적이 있고 그렇게 이제 겨우 이제 세 번째 세자빈을 잘 간택을 했는데 이 세자빈은 또 단종을 낳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해요. 이 세종이 또 며느리 문제로도 아주 또 고생을 하신 또 이런 인간적으로는 또 매우 아픈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말 인간적인 아픔이라든가 각종 또 개인적인 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역사적 책무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종이라는 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을 비롯한 여러 업적들은 자주민본 실용이라는 시대 정신이 아주 잘 담겨져 있고 또 그 성과로 인해서 당시의 백성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가난한 그 천민, 그 공무원들, 그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까지 부여하는 그런 인권 정책. 뭐 심지어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여름에 너무 정말 힘들 때니까 얼음, 우리 그 당시 얼음 웬만한 사람들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얼음까지 좀 보내라. 그리고 정말 이런 지침까지 보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뭐 세수를 시키고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꼭 머리를 감게 해라. 이런 지침까지. 어떻게 보면 야, 왕이 저런 것까지 다 신경 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뭐 배려의 왕이다. 이 배려의 뭐 화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기셨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종의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야, 이런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지금 우리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한 나라의 어떤 상징으로서 정말 충분한 분이다. 이런 해석이 되는 분이 바로 세종이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대왕의 참모 중에서 오늘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모 외에도 또 다른 훌륭한 참모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과학자면 장영실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세종시대는 장영실 이외에도 세종시대 과학을 이끈 참모들이 많았어요. 장영실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 중에 사실 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 그리고 또 보면 이 과학자 중에서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순지라는 인물은 그 칠정산 뇌편 만드는데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과학자 그룹의 참모들이 장영실 이외에도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인물 하나 거론하면은요, 고약해라는 인물이 있어요. 고약해. 진짜 이름이 고약해요. 한자로 그 고씨에다가 한자로 약해라고 쓰는데, 근데 정말 이름 그대로 되게 고약한 인물. 어떤 측면에서 고약하냐 하면 세종한테 좋게 해석하면 계속 직간을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종이 그런 어떤 쓴소리까지 이제 들은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고약해 한번 쳐보면 세종에게 간언을 한 그런 또 인물이 있었고요. 또 변계량이라고 그 당시에 이 문장으로서는 최고의 인물. 거의 이제 세종시대의 그 대작을 역임하면서 또 문장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또 이런 인물도 있었고, 제가 뭐 여러 인물 참모들 설명했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그것은 그만큼 세종이라는 왕이 폭넓게 인재를 등용한 그런 측면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세종의 용비어천과 바로 2장에 나오는 부분. 1장은 해동융령이 나르샤고 바로 2장인데, 바로 이 대목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살고 오래 간다. 바로 이 세종이라는 왕이 워낙 이렇게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가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최고의 또 성군으로 칭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세종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